2007, 연대한민국 강원도의 평화로운 호수와 웅장한 산맥 사이에 숨겨진 보석 같은 도시 춘천에서 그림처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행복한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에 봄 기온이 만연했고 벚꽃은 곧 부부가 될 두 사람을 축복하듯 활짝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목가적인 풍경 속에서 하나의 비극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도시 전체를 뒤덮고 지울 수 없는 고통을 남긴 미스터리였습니다. 한 신부가 인생의 행복의 문턱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녀의 뒤에는 새 옷 냄새가 나는 웨딩드레스와 영원히 절망에 빠진 신랑만이 남았습니다. 10년 후 모든 것이 잊혀진 듯 했을 때 우연히 발견된 낡은 휴대폰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안에서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고 모든 가설을 뒤엎고 천사의 탈을 쓴 악마의 얼굴을 폭로하며 그날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시 쓰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침 햇살처럼 밝은 미소를 가진 27세의 여성 김소희입니다. 소희는 유치원 교사였고 진심으로 자신의 일을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매일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동화 이야기 그리고 순진한 노래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춘천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평범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은퇴한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온화한 주부였습니다. 소희는 가족 모두의 자랑이었으며 효심 깊은 딸 배려심 많은 누나 그리고 믿음직한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낭만적인 영혼을 가졌고 로맨스 소설을 사랑했으며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평화롭고 행복한 날들의 연속처럼 보였고 특히 약혼자인 박민준을 만난 이후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29세의 민준은 재능 있고 야망 있는 젊은 건축가였습니다. 그는 북카페에서 소희를 만났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민준에게 소희는 이 세상 모든 좋은 것들, 즉 부드러움, 자비심 그리고 결코 꺼지지 않는 긍정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들은 2년 동안 열렬히 사랑했고 호숫가에 작은 집을 짓고 아이들을 낳고 늙어서도 행복하게 살 꿈을 함께 키워나갔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2007년 4월 말로 예정되어 있었고 양가 가족과 친구들 모두가 가장 기대하는 행사였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로 그 완벽함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극의 씨앗을 뿌렸을지도 모릅니다. 곧 드러날 미스터리의 단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인물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소희의 어린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이자 결혼식의 들러리로 선택된 이유진이었습니다. 항상 곁에 있고 항상 미소 짓고 있었지만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2007년 당시 한국 사회는 과도기였습니다. 스마트폰은 아직 널리 보급되지 않았고 기본적인 통화와 문자 메시지 기능만 있는 폴더폰이 주요 통신수단이었습니다. 수사 기술 특히 디지털 포렌식은 오늘날처럼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큰 허점을 만들어냈고 한 범죄가 오랜 기간 동안 완벽하게 은폐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김소희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 몇 주간의 삶은 행복과 기대로 가득 찬 다채로운 그림이었습니다. 매일 유치원에서 수업을 마친 후 그녀는 어머니와 가장 친한 친구인 이유진과 함께 결혼식의 마지막 세부 사항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장식할 꽃을 고르고 메뉴에 오를 음식을 시식했으며 정성스럽게 디자인된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소희는 마치 꿈속에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박민준과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습니다. 그는 퇴근 후 자주 그녀의 집에 들러 미래의 집에 대한 설계도를 가져왔고 그들은 앞으로의 삶을 상상하며 몇 시간이고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이자 들러리로서 유진은 항상 빠질 수 없는 동반자였습니다. 그녀는 소희가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는 것을 도와주고 화장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으며 소희가 새로운 결혼용품을 자랑할 때마다 가장 먼저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소희를 포함한 그 누구도 유진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밝고 열정적이었으며 친구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희로부터 들은 마지막 말은 결혼식을 불과 사흘 앞둔 2007년 4월 18일 오후였습니다. 그녀는 유치원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수선이 끝난 들러리 드레스를 찾으러 유진을 만나러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미소는
평소처럼 밝았고 걱정의 그림자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모습 뒤에는 잔혹한 계획이 세워져 있었고 소희는 자신도 모르게 빠져나올 수 없는 덫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007년 4월 18일, 일은 평범한 날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5 시경, 소희는 유치원을 나섰습니다. 학교 정문의 CCTV에는 그녀가 아이들에게 즐겁게 손을 흔드는 모습이 기록되었습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시내 근처 카페에서 5시 30분에 유진과 약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 시경 민주는 소희에게 저녁을 함께 먹을지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의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녀의 전화기 배터리가 다 됐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도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자 민주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희의 집에 전화했지만 가족들은 그녀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유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유진은 놀란 듯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며 소희가 마지막 순간에 문자로 약속을 취소했고 그날 오후에 소희를 전혀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거짓말이었고 끔찍한 범죄를 감출 거짓말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어도 소희가 여전히 돌아오지 않자 가족과 민주는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자주 다니던 길부터 그녀가 들렀을 만한 곳까지 사방으로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걱정은 금세 극도의 공포로 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소희가 돌아오지 않자 그녀의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춘천경찰서에 첫 신고 전화가 접수된 것은 4월 19일 오전 8시였습니다. 즉시 수사팀이 꾸려져 고경험 많은 최진혁 형사가 직접 지휘를 맡았습니다. 첫 수사는 소희의 작은 아파트에 집중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아무런 이상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문은 부서지지 않았고 몸싸움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결혼 계획이 적힌 수첩이 펼쳐져 있었 고순백의 웨딩드레스는 옷장 안에 고이 걸려 있었습니다. 소희와 함께 사라진 유일한 것은 그녀의 핸드백이었고 그 안에는 지갑 신분증 그리고 휴대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의 이 첫 발견은 경찰로 하여금 소희가 자발적으로 떠났을 수도 있다는 초기 가설을 세우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미스터리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최 형사와 그의 팀은 소희의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 이웃들까지 수십 명을 인터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소희가 긍정적이고 삶을 사랑했으며 다가오는 결혼식에 매우 행복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가 도망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소희의 과거를 깊이 파고들어 예전 관계은행 계좌 그리고 통신 기록을 확인했지만 예심스러운 점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약혼자로서 민주는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지만 항상 경찰에 최대한 협조했습니다. 소희가 실종된 날 그의 행적은 완전히 깨끗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진 또한 중요한 증인으로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그들의 돈독했던 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극심한 고통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소희가 약속을 취소하기 위해 보냈다고 주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경찰에 제공했지만 경찰이 휴대폰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자 유진은 며칠 후 실수로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의심스러운 점이었지만 당시에는 그녀를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소희를 찾기 위한 수색은 대규모로 전개되었습니다. 구조대는 춘천 주변의 모든 숲과 호수를 삽사시 뒤졌습니다. 그녀의 사진은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편의점까지 모든 곳에 붙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수사팀에 대한 압박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소희 실종 사건은 점차 미제 사건이 되어갔고 춘천시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가족과 친지들의 마음속에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우연한 발견이 모든 것을 뒤집고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정의의 빛을 되찾아올 것이었습니다. 10년은 모든 것을 바꾸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춘천시는 더욱 발전했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섰으며 젊은 세대는 유치원 교사 김소희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전혀 모른 채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사건은 기록 보관소로 옮겨져 시간의 먼지가 두껍게 쌓였습니다.
박민준은 수년간의 고통과 괴로움 끝에 춘천을 떠나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그의 마음의 상처는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소희의 부모님은 많이 늙었고 딸을 찾을 것이라는 희망은 거의 꺼져갔습니다. 오직 그녀의 친한 친구였던 이유진만이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성공한 사업가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행복한 외면 뒤에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역사적인 전환점은 2017년 여름의 어느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춘천의 한 외곽 지역에서 수년간 방치되었던 낡은 창고를 철거하는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굴착기로 땅을 고르는 과정에서 한 인부가 여러 겹의 비닐에 쌓인 단단한 물체를 우연히 파냈습니다. 호기심에 그는 그것을 열어보았고 낡고 썩은 여성용 핸드백을 발견했습니다. 핸드백 안에는 빛바랜 지갑과 김소희라는 이름이 적힌 신분증 그리고 구식 폴더형 휴대폰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즉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당시 강력반 팀장이었던 최 형사는 김소희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결코 잊지 못했던 사건에 마침내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친 것이었습니다. 시간과 습기로 인해 심하게 손상되었지만 휴대폰은 서울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식된 SIM 카드와 내장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것은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잔혹한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휴대폰에서 발견된 내용은 수사팀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몇 주간의 끊임없는 작업 끝에 범죄의 그림을 완성할 마지막 조각들인 중요한 데이터 일부를 복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는 휴대폰으로 찍은 마지막 사진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차 안에 앉아있는 소희와 유진의 셀카였고 매우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이 사진들의 타임스탬프가 4월 18, 일 오후 6시 15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유진이 경찰에게 소희를 전혀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했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유진의 거짓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삭제된 문자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소희가 민준에게 보내려다 미처 보내지 못한 메시지 초안이 있었습니다. 민준아, 오늘 유진이가 좀 이상해. 기분이 안 좋아. 빨리 만나자. 이 메시지는 소희가 위험을 감지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는 약 30초 길이의 짧은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소희가 휴대폰을 가방에 넣을 때 실수로 녹음 기능이 켜졌을 것입니다. 녹음은 두 친구의 평범한 대화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후 유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고 증오에 가득 찬 톤으로 변합니다. 네가 그 사람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소희야, 넌 내 모든 걸 빼앗아갔어. 그 후 소희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녀는 당황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진아, 무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소희의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함께 몸싸움 소리. 그리고 무언가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 후 죽음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소희의 마지막 순간을 담은 직접적인 증거이자 저 세상에서 온 가장 강력한 고발이었습니다. 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로 인해 수사는 긴급하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유진은 즉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휴대폰에서 나온 증거들 앞에서 그녀의 평온했던 얼굴은 마침내 일그러졌습니다. 10년 동안 완벽하게 쓰고 있던 가면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핸드백이 발견된 버려진 창고에서 멀지 않은 유진의 옛 친정집을 수색했습니다. 현대 법의학 기술을 이용하여 그들은 차고 바닥에서 깨끗하게 닦여 있었지만 극미량의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그것은 김소희의 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발견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수년 전 밤에 유진이 정원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옛 이웃의 증언을 확보한 후 경찰은 집 뒷뜰을 파헤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약 2m 깊이에서 그들은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치과 기록과 남아있는 장신구 조각들을 통해 유골은 김소희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쌓이는 단단한 물체로 머리 뒤쪽을 강타당해 두개골이 골절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의심은 없었습니다. 이유진이 바로 범인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드러났듯이 그녀의 동기는 가장 친한 친구의 행복에 대한 병적인 질투와 시기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박민준을 짝사랑했고 그가
소희와 결혼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소희를 외딴 곳으로 유인한 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다음 10년 동안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완벽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전 국민과 언론은 드러난 진실에 경악했습니다. 돈독한 우정 이야기는 잔혹한 살인사건으로 변했고 인간의 마음속 어둠이 얼마나 깊이 숨겨져 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증거가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발견 이후의 전개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유진은 살인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그녀의 재판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 내내 유진은 침묵을 지켰고 죄를 인정하지도 어떤 후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모든 일이 자신과 관련 없는 것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검찰은 휴대폰 데이터, DNA 결과 그리고 증인들의 증언까지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자백은 없었지만 간접 증거들은 이유진을 그녀의 범죄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슬처럼 단단히 묶었습니다. 마침내 법원은 이유진에게 당시 한국의 살인죄에 대한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박민주는 진실을 알게 된 후 깊은 정신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는 예비 아내를 잃은 고통을 다시 겪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비극을 초래한 사람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자신을 위로해 주었던 친구였다는 사실과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주요 인물들의 현재 상황은 비극적인 그림입니다. 이유진은 보안이 삼엄한 교도소에서 무기징역을 복역 중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침묵 속에서 살고 있으며 모든 인터뷰를 거부하고 자신의 범죄에 대해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박민주는 수년간의 심리치료 끝에 점차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건축가로서의 일에 복귀했지만 결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사랑했던 예비 아내 소희를 기리는 방법으로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자선 활동에 바치고 있습니다. 소희의 부모님은 딸을 위한 정의를 찾은 후 마침내 그녀를 위한 정식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딸을 춘천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조용한 묘지에 묻었고 그곳은 그녀와 민준이 행복한 집을 꿈꾸었던 곳이었습니다. 고통은 결코 가시지 않겠지만 적어도 그들은 진실을 알게 되었고 딸을 편히 보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소희 사건은 한국 사회에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미제 사건에서 결코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성과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 기술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평범한 사람을 악마로 만들 수 있는 시기심과 질투라는 부정적인 감정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신부. 김소희의 이야기는 행복의 취약함과 예측할 수 없는 인간 마음의 잔인함을 상기시키는 이야기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은 아무리 깊이 묻혀 있더라도 진실은 결국 빛을 향해 나아갈 길을 찾을 것이라는 정의의 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